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언론에게 자유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국회는 지난 8월 5일 KBS법, 방송법이 통과된 데 이어서 MBC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습니다. 저도 찬성 토론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본회의장에서는 제 차례가 오지 않고 필리버스터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찬성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 3법 신장식의 온라인 필리버스터 시작합니다. 8월 23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침없는 시사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신장식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며 뉴스 아이킥을 진행했던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입니다. 저는 23년 1월 16일부터 작년 24년 2월 8일까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의 진행자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라디오를 진행하는 동안 청취자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줄곧 청취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23년 첫 방송 이후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 10.3%로 전체 1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 3개월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청취율 조사에서 매번 청취율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했습니다. 방송을 마치던 때까지 4연속 청취율 1위를 달성했으니 제가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게 그냥 시사방송만 청취율 1위냐? 아닙니다. 음악방송, 오락방송까지 오후 2시에 하는 그 재미있는 라디오 방송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제가 1위였습니다. 뉴스 아이킥이. 상위 10개 방송 가운데 시사 프로그램은 제가 진행했던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과 시선집중 둘 뿐이었습니다. 참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조명했기 때문이었고 윤석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방송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제 방송을 많이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지표로는 이른바 잘 나가는 방송이었지만 저는 1년 만에 저 스스로 마이크 앞을 떠나게 됐습니다. 방송국과 우리 제작진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부담을 줬느냐?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이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유희림 위원장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인 백선기 위원장이 이끌었던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뉴스 아이킥에 연이어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신장식이 진행을 하는 한 징계 안건은 계속 상정될 것이다 라는 보복성 발언을 내놓고 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공개적으로 신장식 싸가지 없다라고 하는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요. 방송 보도와 통신 내용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상설기관이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 때만 잠깐 운영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에 연이어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정 제재는요. 중징계입니다. 법정 제재 받으면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종편, 보도 전문 채널,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받게 됩니다. 즉 뉴스 하이킥에서 벌점이 누적되면 MBC 경영진 교체의 명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MBC를 실제로 재심사할 때 그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걱정 때문에 저는 하차를 결심했습니다. 이거 과도한 상상 아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돌이켜볼까요? KBS 수신료 통합징수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KBS가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KBS 2를 나눠 팔 것이다. 떼어 팔 것이다. 이런 추측도 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TBS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조를 아예 폐지시켜버렸죠. 예산 중단 겁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쩡했던 방송 TBS는 폐국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KBS 거쳐, TBS 거쳐 이제는 MBC 차례가 될 것이라는 위협은 정말 현실적인 압박과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KBS 수신료 통합징수 폐지가 밀어붙여졌습니다마는 탄핵 이후에 국회가 법안을 다시 의결을 했고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KBS는 수신료를 통합징수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재정적 위험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만약 탄핵이 안 됐다. 윤석열 탄핵이 안 됐다. 그러면 실제로 KBS는 엄청난 재정적 위기 속에서 존립이 경각에 처하는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TBS 실제로 지금 폐국 위기 아닙니까? YTN, 보도전문채널 YTN 볼까요? 건설업체 유진건설에게 넘어갔습니다. 윤석열은 방송을 향해서 이미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붙들고 있는 무기가 뭐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편파적 불공정 제재, MBC 딱 찍어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딱 찍어서 제재를 가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수단으로 언론 통제를 강화해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역대급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였습니다. 총 30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그것도 압도적 최다 건수입니다. 18대 총선에 딱 2건이었습니다. 19대는 아예 법정 제재 없었습니다. 20대 총선은 14건, 21대 총선 2건입니다. 18대 이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한 거 모두 합친 것보다 22대가 월등히 많습니다. 30건. 제재 수위도 역대급입니다. 과거 아까도 말씀드린 그 4번의 총선에서 최고 수위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는 딱 한 건입니다. 그런데 22대 총선 전체 법정 제재 30건 중에서 관계자 징계가 14건입니다. 절반이라는 겁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요. 지난 4번의 선거에서 관계자 징계를 딱 한 건밖에 내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게 벌점도 워낙 높고 이 벌점이 쌓이면 연말에 방송사 재승인해서 굉장히 높은 아주 치명적인 벌점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재승인해서 그 점수가 확 깎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방송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이중처벌, 벌점과 제작진 징계라는 이중처벌 성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관계자 징계는요, 굉장히 비열한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제작진을 향한 겁니다. 방송사에다가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후 방송 제작에 있어서 관계자 징계를 받으면 가이드라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소위 사후 제재를 통한 사전 검열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관계자 징계는요, 제작진을 그 회사의 MBC면 MBC의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불이익 조치, 징계 의결을 받아야 법정 제재인 방송 관계자 징계가 끝나게 됩니다. 제작진이 심리적 타격을 받게 되고요. 발언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사후 징계를 통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이런 방송을 제작을 했더니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관계자 징계를 당하네 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요, 이후에는 그런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 징계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사후 징계를 통해서 사실상 사전 검열의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언론의 재갈 물리는데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자, 징계 사유, 어떤 걸 징계 사유로 들었나 살펴볼까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조항이 공정성, 객관성.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의결한 30건의 법정 제재 중에 28건이 바로 공정성, 객관성 심의였습니다. 고무줄 잣대 심의입니다. 공정성, 객관성 기준 위반이 적용된 방송은요, 대부분 정부, 여당 비판 보도였습니다. 심지어 선거와 관련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비판 보도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보도다라고 구분을 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추상적 기준을 적용해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겁박한 겁니다. 그 제1번 타겟이 MBC였고 그 중에서 1번 타겟이 신장식의 뉴스아이키 그리고 뉴스데스크 PD수첩이었습니다. 엿장수 맘대로 원님 맘대로 고무줄 잣대 가지고 MBC 겁박하고 신장식의 뉴스아이키 겁박하자라고 작정을 하고 달려든 것이 그 당시에 유희림 방심위, 백선기 선방심위라고 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였습니다.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자, 공정성이라는 거 이거는 저널리즘 윤리의 영역입니다. 법적인 심의 잣대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정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리 영역을 법적인 잣대로 갖고 오고 그것을 편향된 인사들이 모여서 공정성 잣대로 심리를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님 재판, 엿장수 맘대로가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는 공정성 독트린, 페어니스 독트린이라는 것을 가지고 방송심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같은 곳은요, 공정성을 잣대로 한 심의가 아니라 위법성과 위해성을 기준으로만 따져야 됩니다. 보도 내용을 원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심의할 수 있는 공정성 잣대를 가지고 심의를 한다? 이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너무 높습니다. 헌법에 반하는 거죠. 자, 유희림과 백선기 그리고 윤석열 일당은 법정 제재 남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정 제재를 둘러싼 소송도 급증했습니다. 법정 제재를 받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법정 제재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다툴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소송 중에 절반은 윤석열 정부 시기 3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즉 돈 얼마 썼나 이거 살펴봤어요. 2015년 1월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0년 동안 진행된 소송 118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7건, 즉 절반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중에 50건은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기가 시작된 23년 8월 이후에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절에 소송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억울하면 소송해야죠. 방통위도 억울하면 소송해야죠. 그런데 소송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방통위 전패입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구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합니다. 엿장수 맘대로 원님 재판하듯 법정 제재를 해요. 그러면 법정 제재를 받은 방송사가 이 법정 제재 잘못됐습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거를 또 방어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17전 17패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7월 24일 날 신장식의 뉴스아이킥하고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중징계 내려졌던 거, 이거를 법원에서 취소했습니다. 방송사에 윤석열, 유희림, 백선기
일당이 내렸던 법정 제재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이 법정 제재 잘못됐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라고 제기된 재판,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이 제기한 재판이 16번째고요. 그 다음에 CBS가 제기한 게 17번째인데요. 이거 다 방통위가 졌습니다.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법정 제재가 17전 17패 17전 17패입니다. 유일임이 방송심의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의결한 소송이 줄줄이 다 패소한 거예요. 방송사별로 보면은요. MBC가 11건, 울산 MBC 1건, YTN 1건, CBS 3건, JTBC 1건입니다. MBC 제일 많죠. 그중에서도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아마 최다 제재 취소 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말을 했길래 이렇게 유희림, 윤석열, 백선기 이런 분들이 법정 제재를 그렇게 많이 하고 MBC에서는 법정 제재를 취소하자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에 나온 패널 중에 한 분이 윤석열 정부가 50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약한 말이죠. 50대로만 돌아갔나요? 박정희 때로 돌아갔고 이승만 때로 돌아갔잖아요. 멸콩 하면서. 근데 50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발언한 걸 두고 악의적이다 라고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방위는 이를 수용해서 바로 법정 제재를 때리는 겁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제기된 정당 단체 심의 민원 다수는 유일임 위원장의 친인척, 국민의힘, 그리고 시민단체,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단체가 낸 것이라고 언론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2년 6월 급조된 단체입니다. 선방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2명이 이 단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언론국민연대가 민원을 내고 공정언론국민연대 출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셀프 민원, 셀프 심의. 셀프 민원 정도인가? 심지어 민원 사주 했잖아요.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민원 사주. 사주 민원, 셀프 심의를 대놓고 한 겁니다. 이러한 작태야말로 공정성 중립성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공정성 중립성에 위배되는 일을 했어요? 윤석열과 유일임, 백선기 이런 분들이 공정성 중립성에 위배되는 일을 해온 거 아닙니까? 억지 민원에 억지 제재를 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17전 17패 하는 거는 정해진 결과입니다. 17전 17패를 하면서 돈도 많이 썼습니다. 소송 공짜가 아니거든요. 비용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받은 방통위에 최근 10년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즉 소송 비용 얼마나 썼는데 10년간 이 자료 보면은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방통위에 편성된 소송 관련 예산 2억 3,500만 원입니다. 다 동일합니다. 매년 2억 3,500만 원. 그런데 2023년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 2억 3,500만 원 이걸로 부족해서 6,220만 원을 더 썼어요. 2024년에는요. 부족한 돈이 어느 정도냐 3억 2,400만 원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 그럼 총액이 얼마냐 소송 관련 집행 총액이 5억 5,880만 원이에요. 애초 편성된 금액의 2배가 넘는 겁니다. 이 돈 쓰고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예산 늘어나고 전용하고 계속 지고 이런 짓을 왜 하는 겁니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임기가 시작된 2023년 8월 25일 이후 접수된 소송으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얼마냐? 4억 7,960만 원. 17전 17패로 끝나냐?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패 할 겁니다. 유희림 방심위,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줄패소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럼 예산 더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그냥 선임했을 때 변호사 비용만 주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지면은요. 상대방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도 다시 더 물어내줘야 됩니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윤석열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유희림, 이들에게 있습니다. 임기 끝났다고? 탄핵됐다고? 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방송관계법, 방송 3법의 개정은 그 책임을 묻는 것의 시작이며 다시는 권력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송 3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방송 3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자행한 국민의힘, 언론의 자유를 윤석열과 함께 침해하는 언론 자유의 적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자유 처참한 수준으로 훼손됐습니다. 2024년 국경 없는 기자회 아시죠? 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질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전에 47위였는데요. 62위로 급격히 추락해서 문제 있음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프로블러매틱 시츄에이션이라고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원문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언론의 자유 추락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는요, 그냥 언론인들의 자유, 방송인들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기본권입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 없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은 언론 탄압하고 야 전용기 타지 마. 나가 있어. TBS 폐국시키려고 하고 MBC 폐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또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일들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굳이 시점을 한번 따져보자면요. 윤 정부가 본격적으로 비판적인 언론의 적대감, 이빨을 드러낸 건 22년 9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MBC의 바이든 날리면 사태. 보도 직후에 당황했죠. 최근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원래는 사과하자, 인정하고 사과하자 라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있었는데 또 대통령이 윤석열이 경로했고 결국은 16시간 만에 잘 들어봐 주십시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입니다. 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고소고발하고 제재하고 비행기 못하게 하고 도어 스태핑 중단되고 검찰은 뉴스타파, MBC 등에 대해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 수사 나서고 기자들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그리고 나서 23년이 되면 방송 장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윤석열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유희림 임명하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관여해서 사람 막 자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립니다. 이게 투트랙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개별 사건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통일교에서 건진법사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 먹거리 선물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한 로비와 함께 또 뭐 했습니까? YTN 인수 시도했죠. 이것까지를 보면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바로 MBC를 향한 탄압은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매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민영화, 강제 매각 듣기만 해도 복잡하죠. 그런데 이 과정 사실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이거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2024년 2월 달에 방송통신위원회가요, 갑자기 보도 전문 채널 YTN 매각을 승인합니다. 30년 역사의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 YTN 지분은 한전 KDN, 마사회가 각각 한전 KDN이 22.43%, 마사회가 9.52%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애초에 매각하지 말아라, 계속 보유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재부는 왜 갑자기 입장을 변경해서 YTN 주식을 팔라고 결정을 했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은 도대체 왜 매각 주관사를 바꿨고 통매각을 추진했느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한전 KDN, 마사회 여기는 각각 주식을 산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매입한 가격도 다르죠. 주식은 매일매일 시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 KDN이 주식을 샀을 때 매입 가격과 마사회가 주식을 샀을 때 매입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제 오늘도 주식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매각할 때 어떻게 매각해야 됩니까? 각자 경영 판단에 따라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고점에서 팔아야 됩니다. 근데 각각 생각하는 고점이 다르죠. 5,000원에 주식 산 사람과 4,000원에 주식 산 사람이 내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전 KDN의 주식 매각을 주관하는 주관사랑 마사회 주식을 매각하는 매각 주관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한 회사에서 한꺼번에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죠. 두 주주는 즉 한전 KDN과 마사회가 하나의 매각 주관사를 통해서 통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한전 KDN이나 마사회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손해봅니다. 왜냐? 한전 KDN이 주당 6,000원에 샀어요. 마사회는 주당 5,000원에 샀어요. 근데 같은 가격에 팔게 되면 한전 KDN은 무조건 마사회보다 손해를 보게 되죠. 6,000원에 사서 이거를 7,000원에 판다. 5,000원에 사서 7,000원에 판다. 이거를 어떻게 한 번에 통매각을 합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난 6,000원에 샀으니까 7,000원에는 팔 수가 없어. 7,500원, 8,000원에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통매각을 합니다. 한전 KDN 주식이든 마사회 주식이든 한꺼번에 한 회사한테 통매각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한전 KDN이 손해를 본다고 했잖아요. 통매각, 같은 가격에 통매각하면. 그러면 매각 주관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한전 KDN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형법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임무를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삼성증권은 매각 주관사가 됐어요. 근데 이거 들여다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야, 이거 자칫하면 나 배임되겠는데? 한전 KDN한테 배임되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매각 주관사가 됐다가 반납합니다. 다시 매각 주관사 입찰을 해요. NH투자증권이 응찰 서류를 내요. 냈다가 그것을 회수해버립니다. 응찰 서류 냈다가 회수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자칫하면 배임이거든. 두 번이나 변경된 겁니다, 사실은. 이상하죠. 결국 매각 주관사는 물론 회계법인도 하기는 합니다, 매각 주관을. 근데 보통은 증권회사가 하는데요. 3일 회계법원이 매각 주관사를 맡게 됩니다. 이 매각 주관사 선정 과정 이상하죠. 하나 더 살펴봅니다. 아까 통매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매각 시도했어요. 이 통매각은 뭐냐?
결국은 이거 살 사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본시장 업계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전부 다 추정하는 바입니다. 매수인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매각이 시도되기 전에 이미 저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매수인 정해졌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보세요. 통매각을 안 하고 한전 KDN과 마사회 지분을 각각 매각을 하면 두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두 회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점 찍어뒀던 최대 주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YTN을 매각할 때 이미 YTN을 매수할 최대 주주가 점 찍혀 있었다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전 KDN과 마사회의 지분을 매수 가격이 다른 지분을 같은 가격에 통매각을 한다는 것은 배임죄를 무릅쓰고 특정한 사람에게 또는 특정한 법인에게 YTN을 넘기겠다라고 미리 계획했을 때나 가능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처음 그런 매각 계획이 나왔을 때 자본시장을 아는 분들 그리고 저 역시 이거는 정해놓고 가는 거다. 아니면 이런 매각 방식을 취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들여다보면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의문도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적으로 이 매각 절차를 진행해 버립니다. 어떤 위법적 절차 진행이 있었느냐.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 이후에 방통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사결정을 진행을 했어요. 즉 방통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의사결정했다는 거예요. 원래 방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요. 2사람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고요. 또 그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이에요.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했느냐?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독임제가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양한 의견, 다양성을 보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노동부는 노동부 장관이 독임제 행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독임제 행정기관 혼자서 장관이 결정하고 집행하면 돼요.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해라라고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성격, 설립 취지를 고려했을 때 방통위원회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명, 즉 합계 3명의 위원이 있어야 개최될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동관과 뒤를 이은 김홍일 위원장 2명이 앉아서 회의를 소집하고 YTN 민영화 같은 중대한 안건의 심의 의결을 강행합니다. 이진숙 때도 그랬어요. 이진숙 때 의결했던 거 각 공영방송의 이사 의결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법원에서 다 위법하다라고 해서 이사들이 다시 해임됐던 사람들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 모든 정황을 되짚어 보면은요. 이거 목걸이 게이트, 통일교 목걸이 게이트, 방송 장악, 방송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게이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일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통일교에서는 그런 YTN을 인수하기 위해서 목걸이 게이트까지 일으켰는데 통일교한테 안 갔어요. 그러면 유진기업으로 갔는데 유진기업은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일당들에게 뭘 한 거지? 수사로 밝혀야 됩니다. 목걸이로 안 됐는데 유진기업은 뭘로 도대체 YTN을 인수할 수 있었던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법한 과정들, 절차를 거쳐가면서 왜 유진기업은, 건설회사 유진기업은 왜 인수했고 어떻게 인수했지? 이거 밝혀야 됩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 3년 너무 길었습니다. 언론은 3년 내내 사실상 언론 계엄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언론 정책 입틀막, 방틀막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정권이 방송국 길들이기,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실제로 없애버리는 일 가능할 거냐?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사들이 세무조사, 감사, 민영화의 대상이 되더니 급기야 폐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방통위는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높이기 위해 설치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방통위원회는 어땠습니까? 윤석열 방틀막, 입틀막, 방송, 언론 계엄의 폭탄, 그 폭탄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적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언론의 자유, 방송 편성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되었고 국회에서의 가결이 임박하자 자진 사퇴했죠. 이상인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도 탄핵소추안 표결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탄핵소추안 발의되면 탄핵의 사유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유를 개선하기는커녕 전임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인물 이진숙 보내서 그 폭탄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붙였습니다. 네. 길고 길었던 3년,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부패한 권력을 만나면, 막무가내 권력을 만나면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어쩌면 소중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방송 3법 개정은 언론의 자유, 궁극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반을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매일 저녁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거침없고 속 시원한 신장식의 하이킥은 내일 저녁 6시 5분 계속됩니다. 라고요. 오늘 저는 이 온라인 필리버스터의 문을 이렇게 닫고자 합니다. 세상을 향한 거침없고 속 시원한 민주 시민들의 하이킥은 계속됩니다. 검찰 독재를 끝장내고 언론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감사합니다.